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세계 시장의 도도한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제도적 모색 속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긴장이 팽팽히 맞서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거대한 흐름을 단 한 권의 역사책처럼 명쾌하게 읽어주실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크 트웨인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일치한다고 했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격동의 경제, 사회적 이슈들도 과거가 남겨둔 단서들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명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의 평화 전환을 위한 3대 원칙을 선언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야당은 이를 안보 포기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장이 방한하여 우리 대기업들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협력을 본격 논의했는데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평화체제 제안과 야당의 반발은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프랑스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로카르노 조약과 그에 따른 내부 정치적 공방을 연상시킵니다. 외교적 결단이 국내 정쟁이 단골 화두가 되는 것은 역사적 정석이죠. 한편 빌 게이츠와 한국 대기업의 SMR 공급망 협력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석탄 기반 산업혁명이 석유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행할 때 기술 강국들이 합종연행했던 흐름과 같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에 제조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영리한 경제적 동맹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보복 관세를 앞두고 긴박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800 미만 저가 수입품의 관세 면제 폐지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견고한 소매 판매에도 불구하고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상 압박은 여전한데요. 미국의 무역 장벽 강화 추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관세 면제 혜택을 전격 폐지하고 캐나다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과시켰던 스무트올리 관세법에 대단히 정밀해진 변주입니다. 당시 무차별적 관세 장벽이 글로벌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반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저가 우회 수입을 완벽히 차단해 세수를 확보하고 미국 제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신중상주의적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유가 불안 속에서 금리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월스트리트의 긴장은 강력한 국방 및 무역 통제 정책이 실물 물가 안정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미국 거시경제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중국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지정학적 대립이 여전하지만 경제는 견고합니다. 상반기 GDP가 4.7% 성장한 가운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신삼종 제품 수출이 무려 46.1% 급증했고 실물 경제 신용 공급도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역방향 출장을 오는 현상도 두드러지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외국 기업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을 찾는 역방향 출장의 급증은 과거 당나라 시절 서역의 상인들과 사신들이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도 장안으로 몰려들었던 역사적 현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에 머물렀던 중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의 혁신 실험실로 체질 개선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증거죠. 더불어 부동산 금융 비중을 대폭 줄이고 기술 및 녹색 금융 신규 대출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인민은행의 행보는 과거 송나라가 왕안석의 신법을 통해 국가 자금을 상공업 혁신에 집중 투자했던 개혁과 일맥상통하며 질적 성장의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종전 81주년을 맞아 원격 참배를 진행하고 안보 역량을 강조한 한편 국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부수도 정비 시책 통과 이후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1.2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부수도 구상과 통화 긴축 행보, 어떻게 조화해야 할까요? 재해를 대비해 도쿄의 중추 기능을 분산하겠다는 부수도 구상은 로마 제국이 이민족의 침입과 재해에 대응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고 행정력을 이원화했던 국가 생존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진과 자연재해가 잦은 열도 특성을 반영한 고육책이죠.
동시에 정책금리를 1.25%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일본은행의 움직임은 오랜 엔저와 대규모 완화 정책으로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정교한 수술입니다. 니케이 지수의 고공행진 이면에 도사린 기록적인 폭우 피해와 긴축 기조는 메이지 유신 이후 줄곧 초고속 성장을 추구해온 일본이 이제는 리스크 관리와 내실 다지기라는 새로운 생존 공식에 직면했음을 암시합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자국 군인이 다치자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충돌이 격화되는 와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평화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이스라엘 최대 은행인 레우미 은행이 내년 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총리에 대해 지지를 유보한 사건은 17세기 30년 전쟁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연합 세력들이 전술적 이견으로 서로 동맹 관계를 임시 보류했던 냉혹한 현실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국 이익이 우선인 후원국과 생존이 걸린 대리인의 필연적인 갈등이죠. 이러한 전란 속에서 레우미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 뛰어드는 것은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복식부기와 신용제도를 발명해 상업금융을 주도했던 생존 공식과 닮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대체 자산과 핀테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의 자본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철저한 실리주의 전략입니다.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이며 군사교리를 적극적 억지 방어로 신속히 전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9개 국가의 인권 제재 동참, 테헤란 증시에서의 유동성 이탈, 그리고 끊이지 않는 대형 도로 사고 등 내부적인 불만과 경제적 진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안보 위기 속에서 적극적 억지 방어 노선을 천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는 것은 고대 포에니 전쟁 당시 카르타고가 로마의 해상 확장을 막기 위해 서지중의 길목을 철저히 통제하고 선제 기습 전술을 펼쳤던 방어 전략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러나 외부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달리 테헤란 증시의 자금 이탈과 내부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잇따른 참사는 고대 로마가 외치에만 치중하나 내부 경제 왜곡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흔들렸던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생 경제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예치에만 의존하는 적극 방어 교리는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 취임 이후 상반기 GDP 성장률이 5.45%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자국 쌀 자급자족을 달성한 후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프리미엄 쌀 1000톤을 수출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거두었는데요. 다만 동부 해안의 강진 피해와 뉴욕 협정 기념일을 둘러싼 파푸아 지역의 시위 등 극복할 과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쌀 자급자족을 넘어 말레이시아로의 첫 수출 물꼬를 튼 성과는 18세기 영국이 농업혁명을 통해 식량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산업인구를 확보했던 역사적 전환점과 유사합니다. 자고로 식량 주권을 쥐지 못한 국가는 제조업 활효화나 외교적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한 쾌거죠. 5.45%라는 경이로운 성장률 역시 내수 소비와 농업 구조 개선이 만들어낸 값진 훈장입니다. 다만 지진이라는 취약한 자연재해의 리스크와 파푸아 지역의 해묵은 지정학적 불만은 다민족 영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포용적 연방 거버넌스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 마지막 국가는 레바논입니다. 임시 휴전 중임에도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민간인 11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고 이에 헤즈볼라는 미국의 중재 노력을 맹비난하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레바논 총리와 대통령 모두 국가주권의 훼손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는데 이들의 대외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강대국들의 전장이 되어 주권을 난도질당하는 레바논의 서글픈 운명은 18세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토가 세 차례나 분할되며 종국에는 지도에서 사라졌던 폴란드 왕국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 군대가 영토 내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중재안은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죠. 참혹한 민간인 희생 속에서도 정보기술 스타트업 대회를 강행하며 국가 미래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눈물겹지만 영토 내 군사 통제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회세의 도발과 대리전의 화염에서 벗어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냉혹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들어온 글로벌 단신입니다. 짐바브웨 카리바 호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페리 전복 사고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68명으로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편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기 내 제미니 인공지능 기능과 개선된 GPS를 장착한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 11과 픽셀 워치 5를 공식 출시하며 모바일 AI 주도권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프라 부재로 인한 아프리카의 참사와 최첨단 인공지능 기기 출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극단적인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 보편의 안전과 평화로 확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각국의 긴장과 성장이 교차하는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통찰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박 작가님의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기가 깊어질수록 본질에 투자하라입니다.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경제나 에너지 주권을 다지는 국가들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휘둘리기보다 나만의 확실한 가치와 체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